안녕하세요. 종로플러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학년이 됐죠. 2학년에는 뭐 문학도 배우고 화작도 배우고 여러 언매도 배우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문학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우리 종로플러스를 다니는 학교 아이들은 문학부터 시작을 했다더라. 그래서 방학 동안에 어떻게 문학을 다루어 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각 학교에서 출제되는 각 학교별 출판사별로 문학을 갖다가 엄선해서 방학 동안에 한 30에서 한 40개의 문학 지문을 다루어 주면 자연스럽게 문학도 대비가 되고 그리고 내신도 대비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문학 학교별 내신 지문으로 방학 동안에 문학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작품은요, 그런 것 같아. 많이 읽어보는 게 가장 좋지만 많이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출판사에 나온 지문을 갖다가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첫 번째 지문이 바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모란이라는 꽃은요 목단이라고도 해요. 목단. 그런데 보통 이 모란꽃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모란꽃 보여드리면 아마 하실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게 모란꽃이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모란꽃이 기억에 남는데 모란꽃 하나가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제 얼굴이랑 어때요? 비슷비슷하죠? 제 얼굴만 하진 않지만 화중왕이라고 하거든요. 꽃 중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꽃잎도 크고요. 그래서 이 꽃 하나가 굉장히 흐드러지게 피면은 와 진짜 장관입니다. 멋있는 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란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란이 봄에 한 5월 달에 폈다가 꽃이 크니까 비가 한번 와버리면은 이 꽃잎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후두두 떨어지고 말거든요. 그런 모란의 특징을 알고서 작품을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 우리 한 번쯤은 역설에 공부할 때 지문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어요. 볼게요. 나는 아직, 여기서 나라는 표현이 나오죠. 시에서 나나 내나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돼 있다? 시적 화자가 어떻게 겉으로 드러났다.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남이죠. 제가 너무 무게가 크기가 커서 다 남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시적 화자가 드러나 있어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주로 해요체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해요체는 비격식체라고 했죠. 그래서 비격식체를 사용하면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을 준다. 부드러운 어감을 주고요. 여기에 이응으로, 특히 울림소리로 끝나면 섬세한 정서를 표현한다라는 부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아직 뭐를 기다려? 모란이 피기까지를 기다린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뭐 거창하게 인생의 목표라고 할 건 없지만 365일 1년 중에 목표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모란이 피는 걸 기다리는 거야. 모란은 언제 펴? 봄에 피거든. 아까 얘기했잖아. 5월달 정도에 핀다고.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은 모란이 피는 날. 인생의 목표가 결국에는 뭐냐? 모란이 피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기다림이 숙명적이다. 어쩔 수 없다. 왜?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모란이 피는 걸 기다리는 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숙명적임을 암시한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릴 테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돌리고 있을 테요. 찬란의 슬픔의 봄을. 요 자체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 첫년과 마지막 연이 아주 똑같거나 비슷하다. 이걸 갖다가 수미상관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에 수미상관 구조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어 있다. 즉,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전형적인 첫 연과 마지막 연이 상당히 유사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수미상관 구조, 그럼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 일단 왜 시에서 똑같은 연을 반복했냐?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맞습니다. 운율을 형성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나는 뭐만 기다린다는 거야? 모란이 피는 걸 기다린다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의미를 강조 혹은 주제를 강조한다. 세 번째, 처음과 끝이 같은 연은요, 구조적 안정감이 든답니다. 구조적 안정감이 든대요. 또 한 가지는 여운과 감동.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사조거든요. 돌 하나 던졌는데 새가 4마리가 우르르 떨어져. 즉, 수미상관구조 한 번 사용했는데 이러한 4가지 효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시인들은 수미상관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역시도 수미상관을 사용했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냐? 요 4가지 효과. 운율 형성, 의미 강조, 구조적 안정감, 여운과 감동을 준다라는 효과를 갖다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 계속 갈게요. 모란이 뚝뚝뚝뚝.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잖아. 모란은 있잖아. 그 꽃 자체 크기가 커. 그렇기 때문에 꽃잎이 떨어질 때도 굉장히 진짜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강렬하게 아주 툭 떨어지거든요. 즉, 낙하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위다라는 건 이제는 나에게 사라졌다. 죽었다. 이 사람에게 봄은 결국에는 무슨 봄이라고 그랬어? 모란이 피는 봄이거든요. 모란이 피는 날이거든요. 모란이 떨어져 버렸다라는 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봄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나는 비로소 봄의 여인 서름, 즉 삶의 보람과 의미를 잃은 서름이요. 서름에 잠길 테요. 지금 뭐뭐할 테요 이렇게 끝나고 있잖아요. 아까부터 이러한 어미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삶의 보람과 의미를 잃은 서름이네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는 서러움이다, 슬프다. 왜? 모란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즉, 한 4월 중순, 하순부터 꽃잎 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5월 초순에 꽃이 만개를 하거든요. 확 펴버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꽃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무겁거든요. 그래서 봄비라도 내리면 그냥 꽃잎이 후두둑 그냥 뚝뚝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아까도 얘기했어. 이 사람의 삶의 보람과 의미는 무조건 모란에 집중돼 있거든요. 즉 모란이 떨어져 버리고
꽃잎마저 시들어 버렸다라는 건 내 보람마저 뭐했다라는 겨 무너졌다라는 거죠. 결국 모란이 피었을 때의 보람을 잃고 화자의 소망도 무너졌다.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1년의 인생, 1년이라고 봤을 때, 인생을 1년이란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란이 피는 그날이거든. 그게 인생의 목적이자 의미거든요. 그게 삶의 보람이거든요. 즉 모란이 떨어졌다라는 건 1년에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 인생의 의미가 없다. 화자의 소망도 무너졌다. 인생 전체를 잃는 것과 같이 생각된다. 과장법. 정말 모란이 지었다고 1년이 다 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과장된 표현이죠. 그런 거 있지. 뭐 여자친구가 떠났을 때 혹은 남자친구가 떠났을 때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죽을 거야. 나 진짜 미쳐버릴 거야. 나 진짜 더 이상 인생의 의미가 없어. 이거 다 뭐다?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떠나도요. 이별해도요. 잘 먹고 잘 살더라. 밥만 잘 먹더라. 그죠? 밥만 잘 먹더라. 다 살게 돼 있더라고요. 360날, 즉 1년 내내 360날 한양 어쩔 수 없이 한양 마냥 always 항상 섭섭해 우옵니다. 섭섭해서 울고 있다네요. 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돌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여기 찬란한 슬픔의 봄을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역설적 표현, 역설법이라고 배웠는지 기억할런지 모르겠어. 좀 유식하게 영어로서는 패러독스라고 하죠. 모순된 표현을 통해서 진리 혹은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모순이라는 건 말의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야, 앞에는 찬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긍정적 의미거든요. 굉장히 눈부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뒤에는 슬프대. 이게 뭐야? 말의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이 찬란한 슬픔이라는 건 비록 슬프지 어떻게 보면은 모란이 필 때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날이었어.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뚝뚝 져버린 날은 슬프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란이 피는 자체가 떨어질 것을 기약하고 있다고 한다면 찬란한 슬픔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왜? 꽃잎이 피었다라는 건 또 어느 순간 또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니까, 진다라는 거니까. 찬란한 슬픔의 봄. 나에게 있어 봄이라는 건 찬란하기도 하지만 어떤 슬픔의 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역설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고등과정에 나오는 역설법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낙화, 결별이 쓰셔야 됩니다. 결별이 이룩해낸 축복. 낙화라는 시에서 나온 표현이죠. 결별, 이별이야. 이별한 마당에 어떻게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어? 말의 앞뒤가 맞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때론 이별을 통해서 영혼의 성숙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별은 축복이다 라는 진리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역설법이죠. 다음 정자 고와서 서러워라. 조지온의 승무에 나오는 말 같은데요. 앞에는 곱다고 얘기하고 있죠. 뒤에는 서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진실을 다 얘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역설이다, 모순된 표현이다, 요거에만 키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아.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이라는 자체가 되게 시끌벅적 떠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 모순된 표현이죠. 외롭다고 얘기해 놓고 있고 황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찬란한 슬픔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셔도 되죠. 다섯 번째. 님은 떠났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해. 이게 뭐야? 말의 앞뒤가 맞지가 않죠. 비록 진짜 지금 이별은 했지만 님을 마음속으로는 보냈다 못 보냈다 아직도 못 보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표현했죠. 뭐 많아요. 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뭐 작은 거인. 말의 앞뒤가 앞에는 작다고 표현하고 있고 뒤에는 거인. 우리 김연아를 갖다가 작은 거인이라고 많이 수식어를 붙이거든요. 자, 역설법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보통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역설법은 이 정도인 것 같아. 그래서 꼭 역설법은 정리해 두시고 이번 시험에서도 2022년 첫 중간고사에서도 아마 역설법에 해당하는 표현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네, 좋습니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모라니 피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순수시 요 뒤에 보면은 빈칸 채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제재 개관 가서 빈칸을 채우고서 다시 앞쪽으로 넘어오자고. 서정시고 순수시다. 서정시고 순수시다. 30년대 있잖아요. 순수 서정시를 쓰려고 했던 대표적인 시인이 김영랑이란 시인입니다. 이 시를 쓴 시요. 시는 시다워야지 운율을 갖다가 집중하자. 그렇죠. 그리고 또 순수한 시어에 집중하자. 그런 표현인데 그건 나중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유미적, 탐미적. 유미적, 탐미적 비슷한 말이야. 뭐를 갖다가 추구하느냐?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특히 모란이라는 꽃에 대한 아름다움을 집중적으로 추구했던 시고요. 낭만적이다, 상징적이다. 여기서 모란이라고 하는 건 봄의 의미잖아요. 그죠? 봄의 의미, 삶의 의미를 상징하는 꽃이죠. 정말 여기서 모란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혹은 군대 간 연인, 군대 갔다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혹은 견우와 직녀처럼 7월 7성만 1년에 7월 7성만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이 모란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모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다리는 나한테 삶의 의미를 주는 그 존재일 수도 있고 시기일 수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재, 모란의 개화와 낙화. 주제, 소망에 대한 바람과 기다리며. 특징,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아까 수미상관 구조 네 가지의 효가 있었죠. 운율을 형성한다. 의미, 주제를 강조한다. 구조적 안정감을 준다. 여운과 감동을 준다. 특징, 역설, 찬란한 슬픔의 보물, 도치의 표현을 통해, 도치는 문장의 어순을 바꿔주는 거죠. 나는 기다릴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원래는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릴 테요. 이게 정상적인 국어의 어순이라고 한다면 국어의 어순을 바꿔줬죠. 나는 기다릴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 도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치의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신경, 아름다움의 도치와 그것의 덧없음에 대한 슬픔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를 통해 문학적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 1930년대 순수 시문학파라고 그래요. 시문학파의 특징입니다. 시문학파의 짱이 누구였냐? 김영랑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영랑은 시는 시다워야 돼. 시를 갖다가 좀 세련되게 다듬어야 돼. 그래서 세련된 잠길 태요 막 이런 것들이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 이런 역설법을 처음으로 썼거든. 30년대에.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 아까 뭐뭐할 태요 뭐뭐할 태요 그죠? 통해 문학적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표현. 그리고 뭐에도 집중을 했냐? 운율에도 집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시문학파를 뭐라고도 하냐? 순수시파라고도 해요. 시는 시다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이게 왜 이렇게 순수시파가 나왔는지는 20년대에 뭐 폐허나 계급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으로 좀 나오긴 했는데 뭐 그건 지금 문학사를 배우자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의 구성을 볼게요. 1, 2행부터 30행 11행부터 12행 어찌 보면은 1, 2행과 11행, 12행은 수미상관 구조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3행에서 10행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시어의 상징적 의미 이거 중요하네. 별표 좀 꽝꽝꽝 쳐놓자. 모란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 소망 희망 보람 삶의 가치 어떻게 보면 이 화자에게 가장 중요한 뭐가 되는 거야? 삶의 가치 소망이야.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봄 소망의 대상인 모란이 피는 시기 소망이 이루어지는 계절이요. 보람 모란이 피어있을 때 느끼는 기쁨 360날 슬픔의 깊이 정감의 깊이 찬란한 슬픔에 보며 모란이 피는 기쁨과 모란이 지는 슬픔이 복합되어 있는 상황이다. 복합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요.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와 경어체. 경어체라는 건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다. 존댓말. 뭐뭐 할 테요, 뭐뭐 할 테요. 아까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있을 테요, 잠길 테요, 우엄내다. 섬세한 정서를 표현하고 부드러운 어감을 형성하고 있다. 감각적 묘사. 똑똑. 모란이 낙화, 떨어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과장법,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모란이 지는 것을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것으로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 역설법이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 그래서 아름다움의 황홀한 도치. 도치라는 건 심하게 취했다. 뭐 취하는 것도 뭐 약간 취하는 게 아니라 완전 취한 거야. 완전 빠진 걸 도치라고 얘기해요.
그것의 덧없음에 대한 슬픔이 복합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뭐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렇게 어렵나? 어렵나? 내가 보기로는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니 다시 한번 나중에 공부하도록 해요.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넘어갈까요? 은전 한입 갈게요. 은전 한입, 은전 한입, 은전 한입. 지금에야 은이 별로 그렇게 값어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이라는 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값어치가 떨어졌는데 이 수필, 이건 수필입니다. 실제로 수필이거든요. 실제로 겪었던 일을 갖다가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인데 이 당시에 이 수필을 쓸 당시에는 중국에서 은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모든 통화의 수단으로 은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중국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 은이 굉장히 대접받는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이 수필이 쓰여진 시기에는 굉장히 은이 대접을 받았고요. 그 은으로 만든 은화는, 은전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볼게요. 앞부분 읽으니 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상해에서 늙은 거지 하나가 여러 전장여, 여기서 전장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뱅크야, 은행입니다. 전장으로 돌아다니며 자신이 갖고 있는 은전의 진위라는 건 진짠과 가짠과 진위를 확인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거지는 전장, 은행 사람의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자신이 가진 동전이 은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무척 기뻐하며 황망히 몹시 급하여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는 면이 있게 달아난다. 왜? 이 은전이 진짜 돈이라는 걸 이제 확인을 받고서 누가 훔쳐갈까봐 막 어쩔 줄 몰라하고 그 기쁨에 막 이렇게 해서 막 도망가다시피 가게 되는 거죠. 나는 벽돌담 밑에서 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넨다. 누가 그렇게 많이 줍디까? 이제 적선에 주었냐는 거죠. 누가 그렇게 돈을 은전 한 입이나 자기에게 도와줬습니까? 라고 물었죠. 하고 나는 물었다. 작가 자신에 해당합니다. 왜? 수필이기 때문에. 수필은 1인칭의 문학이에요. 글 속에 등장하는 나가 글쓴이 자신입니다. 그러자 그는 내 말소리에 움찔하면서 손을 가슴에 숨겼다. 왜? 이 은전을 빼앗길까봐 싶어서요. 그리고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달아나려고 했다. 은전을 빼앗길까봐 불안해하는 거지죠.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우, 쟤는 저거에 목숨을 걸었구나. 염려 마십시오. 빼앗아가지 않소. 하고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는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놈에게 1원짜리를 줍니까? 각전이라는 건 1전이나 10전 따위의 잔돈이요. 지금으로 따지면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을 얘기하겠지. 한 잎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남한테 나 돈 10원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야. 동전 한 잎 주시는 분도 베개 한 분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한 푼 얻은 돈에서 몇 잎씩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 48잎을 각전잎과 바꾸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원짜리 모아서 100원짜리로, 100원짜리를 모아서 500원짜리로 모았다라는 얘기야. 이러기를 6번 하여 이 귀한, 다양이 아니라 잘못 나왔네. 대양이야. 대양. 큰 대자, 바다양자. 큰 돈을 얘기하는겨. 큰 돈. 큰 바다. 큰 돈 한 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양이라는 건 큰 바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 인간의 무력이라는 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집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이 돈을 얻느라고 6달이 더 걸렸습니다. 우와. 진짜 이 은전 한 입을 얻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을 안 쓰고 모은 거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잖아. 그죠? 고진감래, 고생 끝에 단계 온다, 낙이 온다라는 거죠.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어.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가 그렇게 애타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드디어 운전 한 입을 얻은 거죠. 너희들도 아마 무엇인가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모으는 친구들도 있을 게, 어떤 친구는 노트북을 사기 위해서, 핸드폰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한 푼, 두 푼, 1,000원, 2,000원 이거 모아가지고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바꿨을 때의 그 기쁨이란 아마 이 거지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그 돈을 만들었단 말이오?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물었다. 그는 다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뭔가 다른 것을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거지에게는 그냥 목적이야. 이 은전 한 입이. 정말 이 은전 한 입 모으는 게 내 인생의 한번 소망인 거죠. 그래서 거지의 소박하고 맹목적이라는 건 눈이 멀 정도로 하나만 본다라는 거거든요. 맹목적인 소망, 여운을 남기는 결말, 독자의 상상력 자극. 피찬득이라는 분은요,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왜? 수필의 대가거든. 수필을 참 맛깔나게 잘 쓰시거든요. 그럼 얘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운전하니 갈래는 경수필입니다. 수필의 종류에는 중수필, 경수필이 있죠. 중수필은 사회적인 문제, 좀 무겁고 그런 걸 갖다가 다루는 거라면, 경자는 가벼울 경자야.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을 적은 수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사적. 서사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스토리가 있구나,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구나, 여기 거지가 왜 은전한 입을 갖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런 스토리가 들어가 있죠. 수필이고. 성격, 서사적, 회상적,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체험적이고요. 극적, 결국에는 이 거지가 한 말이 이 한 푼 한번 갖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가 꽤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제재는 은전하니. 주제, 소망을 이루려는 노력과 그 성취의 기쁨. 요게 내가 보기로는 요 주제보다도 이면적인 인간의 맹목적인 소유욕과 집착에 대한 연민, 그것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도 있잖아요. 이 남자가 차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가 핸드백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차 있잖아. 차는 그냥 사람을 편리하게 편안하게 태우고 다니면 되는 건데, 거기에 조그만 장기사 하나만 하도 막 식구들한테 막 승질 부리고 말이야. 차에 뭐 떨어지면은 뭐 떨어졌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나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거는 맹목적인 소유욕이거든요. 집착에 가깝거든. 야, 지갑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무언가 담고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건데, 꼭 그 핸드백, 명품백을 못 가져서 막 난리치는 여자들 있잖아. 이거 있잖아. 아무런 의미 없거든요. 핸드백, 물론 그거 갖다 재테크도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핸드백 못 가져갖고 난리치는 사람들 있잖아. 참 연민이 생깁니다. 연민이 생겨. 그게 뭐라고? 그죠? 죄송합니다. 또 자동차와 명품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면, 또 너는 그런 것도 구입하지 못하면서 뭐 그렇게 말이 많냐라고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담담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상을 서술하고 있고요. 줄거리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서사적 구조를 갖고 있다. 한편의 꽁트처럼 긴밀하게 구성됐다. 끝부분에서 논평이나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지의 말,
대답으로 끝내고 있죠. 그럼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피천득의 은전 한입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요 다음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문제를 풀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